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그레션, 회귀분석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분석은 이미 우리가 통계학 시간을 통해서 이미 배워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처리하는 거하고 우리가 기계학습적인 방법 또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 또는 데이터 과학적 방법, 데이터 분석적 방법으로 리그레션을 처리하는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할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통계분석 시간에도 했던 건데요. 우리가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이고요. 얘가 마지막 종속 변수 또는 타겟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연속 변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변수들이 우리가 이 가격을 예측하게 되는 독립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부터 해가지고 우리 판매 조건들이 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변수들이 중요한 변수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속형 데이터들이 있고 범주형 데이터들이 있는데, 범주형 데이터들은 우리가 나중에 원핫 엔코딩을 이용해서 더미 변수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거 유형 또는 판매 조건, 판매 유형 요거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범주형 변수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에 대한 기본 모형을 다시 통계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잠깐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은 우리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어떤 관계를 직선 관계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하나의 직선 모형을 우리가 결정해 주게 되는데요. 요 y 값이 가격이 됩니다. 그죠? y가 가격이죠. 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x 면적이 중요하고요. 이 면적의 영향력이 베타1이라고 되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절편이 필요하니까 y 절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절편과 기울기인 베타1을 우리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예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측하느냐면 이렇게 예측하게 되죠. 자, 우리 면적이 있고요. 우리 주택 가격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직선을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이 이런 직선이 될지 아니면 이런 직선이 될지 이런 직선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어떤 직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장 만족하는 직선이 될 수 있을지 이거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결정해 줄 때는 어떻게 결정해 주냐면은 잔차라는 개념으로 결정을 해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하나 구하게 되죠. 이렇게 예측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측선은 우리가 실제 데이터, 이게 실제 데이터고요. 이 실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해주는 거니까 요만큼이 우리가 에러가 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잔차라고 불렀고요. 기계학습에서는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게 실제로 예측한 값인데 이 예측한 값하고 실제 값하고의 차이니까 요만큼이 에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값하고 요만큼의 차이가 되니까 요 y 햇은 예측값이죠. 예측값은 우리가 요런 회귀 직선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 대신에 이거를 대체해서 넣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값과 이 예측값 사이에 마이너스 해주면 요게 에러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보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이만큼 남았으니까요. 그죠? 자, 근데 반대로 요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은 우리가
덜 예측해 주게 되는 거죠. 예측값이 실제값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값들을 우리가 다 더해 주기 위해서는, 즉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퀘어를 쓰게 됩니다. 자승을 쓰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이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설명을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스퀘어를 씌워줍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스퀘어를 씌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퀘어를 씌워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스퀘어 에러에서 S2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의 평균적인 값을 구해주니까 민 스퀘어 에러, 그래서 MSE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이 MSE, 즉 에러값 또는 잔차 또는 에러값들을 가장 최소화하는 직선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회귀직선 모형을 해서 요 예측 모형을 찾아주게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MSE를 우리가 최소화시켜 주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택 가격이 있으면 만약에 데이터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평균을 중심으로 한 요 값이 하나가 딱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데이터 값만이 우리가 예측값이 되게 됩니다. 이게 Y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실제로는 없겠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점이 2개라면 좀 더 쉬워집니다. 그죠? 점이 2개라면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에 직선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점이 2개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직선을 구해서 이 직선이 우리가 회귀 방정식이 되고 9하고 11 사이에 오는 많은 값들은 이 직선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가 2개만 있으면 안 되겠죠. 더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늘어나서 이런 데이터가 3개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한 이 직선을 통해서 구해보면 이 값을 우리가 실제로 예측값보다 작아지게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잔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110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직선에 의해서 실제 값은 100이 된 거죠. 그죠? 100인데 110을 예측하게 되니까 10만큼의 오차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잔차를 이렇게 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잔차가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민 스퀘어 에러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요 값들을 다 더해주게 됩니다. 얘 더해주고, 얘 더해주고, 얘 더해주고요. 그죠? 이 잔차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루트를 씌워줬죠. 그래서 없애주게 돼서 표준화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직선이 있는 게 아니고 얘랑 얘랑 맞추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얘랑 얘랑 맞춰 보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이 오류가 생겨나겠죠. 그죠? 그래서 직선의 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좀 더 늘어났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180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죠. 그럼 이만큼 또 오차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 적여보면 MSE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냐? 자, 이 각각을 좀 더 조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각각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요만큼 조금 에러가 나겠죠. 여기도 에러가 나고 여기도 에러가 나고 여기도 에러가 나고요. 그죠? 이거를 다 더해보면 MSE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세 가지 우리가 모형을 봤는데 앞에 2개보다 이 마지막 모형이 MSE가 가장 최소화되는 값입니다. 그죠? 이런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이 찍힐 때 결국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MSE를 최소화되는 이 직선을 찾아주게 되는 게 회귀 모형에서 베스트한 이 선을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볼까요? 이 많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일이 이걸 다 찾아줄 수가 없겠죠. 이런 데이터 MSE를 찾아주게 되면 자, 요렇게 MSE가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요 회귀 직선을 베타 값인 요 회귀 직선을 찾아주는데, 이 회귀 직선을 찾아주는데 우리가 MSE를 구해준다 그랬는데, 이 MSE는 우리가 요런 식에 의해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요렇게 자승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에라 값은, 이 에라 값은 이 y 값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 y 값이 아니고 우리가 요 잔차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쓴 MSE 값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 스퀘어 자승을 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보면 직선이 아니고 이런 곡선 형태가 생깁니다. 이건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 곡선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값들 중에서 우리가 에라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에 의한 에라 값을 찾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걸 다 더해주면 요 값이 나옵니다. 요 각각의 모든 에라 값들을 다 잔차를 더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값은 기울기가 요럴 때, 기울기가 17.5일 때, 즉 x의 기울기가 17.5일 때 이렇게 요만큼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 미분을 찾게 되면,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에러값, 2차 곡선의 요 상태일 때 우리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플러스 형태가 늘어나죠. 위로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값이 요 정도 값인데 제일 최소화되는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요 직선이 모든 잔차들의 에러 값들을 가장 최소화되는 직선을 찾아주는 게 베스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스트는 결국은 뭐냐면 요 지점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요게 값이 제일 적겠죠? 여기가 최소화되는 지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지금 이 모형은 최소화된 직선이 아닙니다. 그죠? 베스트 모형이 아니에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을 요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밑으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줄여줍니다. 모형이 요렇게 바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바뀌면 우리가 요렇게 좀 조정됐을 때 요 값은 96.7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요 모형도 베스트 모형은 아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모형도 보면 실제 값보다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좀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옮겨져야 되겠죠.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얘는 밑으로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기울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오히려 줄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보는 것, 다음 요 모형으로 보면 기울기가 요렇게, 즉 뭐냐면 이 기울기는 미분했을 때, 요 모형을 미분했을 때 미분값이 마이너스면 요렇게 플러스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모형은 얘가 0이 되는 그때 요 직선을 찾아주는데, 그때의 베타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 모형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울기를 바로 찾지 않고 요렇게 조정해 주면서 찾는 방법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고 하고, 그게 우리가 인공지능 또는 기계학습적 방법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인공지능 할 때 또 설명을 또 자세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기울기 값이 이렇게 잔차 값들이 이렇게 변수가 하나일 때, 즉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하나일 때는 직선을 찾아주는 거고요. 두 개일 때는 요 값과 요 값 간의 공간이 나오니까 면을 찾아주게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더 늘어나게 되면은 3차원, 4차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적으로 표현해 주긴 어렵죠. 자, 이게 회계 분석의 그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회계 직선이 이 통계적인 방법과 기계적인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비교 분석하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통계적 방법과 기계학습적 방법의 차이인데 회계 분석의 모형은 최적화된, 즉 그 MSE 값이 가장 최적화된 그 파라메타, 즉 기울기를 찾아내는 건데요. 그때 찾아내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통계적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 통계적 방법을 쓰는 이유는 데이터가 소수일 때, 표본이 데이터가 얼마 없을 때, 얼마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한 200개, 300개 또는 한 1000개 미만 이렇게 되겠죠. 기계학습적 방법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 그죠? 그걸 우리가 빅데이터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통계적 방법은 데이터가 소수이기 때문에 확률적 모형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우리 통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야 되고, 표본을 추출하다 보니까 확률을 가지고 예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통계적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수통계 정규분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분석 가정, 그래서 성형성, 등분산성 이런 것들이 성립이 돼야지만 우리가 쓰는 통계적 모형의 값이 의미가 있다라고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방법은 귀무가설 또는 가설 검정을 통해서 베타 값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찾아내게 되고요. 결국은 유의 수준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에 귀무가설의 유무를 검증해 주게 됩니다. 자, 특징은 모든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죠? 데이터가 얼마 없으니까 우리가 표본으로 추출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데이터의 오버피팅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 데이터, 모든 표본들이 갖고 있는 표본의 어떤 특징을 설명해주는 그런 모형이 되겠죠. 자, 그런데 기계학습적 방법의 특징은 뭐냐? 요런 모형인데 요건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그래서 통계적 방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기울기를 줄여나가는 게 아니고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번에 찾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찾아내느냐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요 기울기 MSE 값을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으면 미분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걔가 0으로 떨어집니다. 이 미분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라 그랬죠? 그죠? 그거를 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주게 되냐면 이런 통계 분석 기법에 의해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 단번에 찾게 됩니다. B도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단번에 찾을 건데 왜 기계학습적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이렇게 쓰게 되느냐.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통계적 방법에서는 회귀계수의 방법을 검증해 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베타가 의미가 0이다, 0이 아니다. 그래서 0이 아니어야지만 우리가 베타 기울기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회귀계수를 찾아주게 되고 유의 수준이 0.00일 때 우리는 이 면적이 가격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확률 모형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통계적으로 확률적 모형을 가져야 되니까 등분산성, 회귀 직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등분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잔차를 이용해서 검증해 주게 됩니다. 또 잔차의 정규성 이런 걸 가지고 검증해 줘야 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보면 요거는 우리가 SPSS를 이용해서 돌린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0보다 큰 모형들을 이렇게 찾아주면 중요한 변수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 모형은 모든 변수들을 우리가 다 넣은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데이터 표본수가 적을 때 쓴다 그랬죠. 그죠? 이 데이터 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데이터 수가 한 200개일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도의 데이터 표본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의 수준이 적게 이렇게 없고 의미가 없고 이렇게 나오죠. 노란색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수를 증가시켜 주게 되면 확률에 대한 유의 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들이 변화를 일으키죠. 자, 그래서 1000개만 넘어가게 돼도 거의 모든 변수들의 값들이 의미가 있는 변수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 확률 표본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적 방법이 데이터 표본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의 수준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유의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학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방법으로 우리가 빅데이터에서는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통계적 방법이 좋다, 기계학습적 방법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데이터 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돌리더라도 통계적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기계학습적 방법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러한 원리를 잘 알아야지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기계학습적 방법입니다. 기계학습적 방법은 대용량 데이터를 당연히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런 기본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귀무가설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러닝을 하게 되고, 유의 수준이 아닌 예측 정확도, 우리 어큐러시라든가 또는 우리 ROC, AUC 값,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들이 어떤 변수들이 중요한지를 찾기보다는 어떤 변수들을 통해서 예측력이 높은 걸 찾게 되고, 예측력이 높은 변수들이 뭔지를 골라내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겠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우리가 통계적 분석 방법은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합니다. 훈련하고 뭐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사용하게 돼요. 데이터 수도 적기 때문에. 여기서의 목적은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값을 유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팅 데이터 또는 더 나아가서 밸리데이션까지 우리가 모델의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분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우리가 검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정확도를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구축하게 되고, 훈련된 모델에 얼마나 또 테스트에서 정확한지 또 검증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각각의 파라메타 튜닝 기능이 있어서 이 모형을 돌릴 때 이렇게 돌려주고 파라메타들을 조정했을 때 모델의 정확도를 우리가 조정해줘서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여러 모델 비교도 가능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 모델들 중에서 목적이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들이 중요한 변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해주지 못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그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 및 분류의 정확도를 하다 보니 중요한 변수를 찾아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이 틀리겠죠, 당연히. 자, 기계학습적 방법은 훈련과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요. 이 모델을 만들 때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모델을 수정해 주면서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만든 모델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적합한지를 우리가 검증해 주게 됩니다. 또한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회계 모형은 우리 리스트 스퀘어를 이용을 해서 단번에 우리가 미분을 해서 0인 지점을 바로 찾는다 그랬죠. 근데 기계학습적 방법에서는 바로 찾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줄여나가면서 찾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경사가
플러스일 경우에, 미분했을 때 플러스일 경우에는 얘를 조금씩 이렇게 줄여줍니다. 자, 왜 이렇게 줄여주냐면은 한 번에 안 하고, 여기서 우리가 회계 분석이 우리가 이용을 해서는 이렇게 하나만 쓰게 되는데, 나중에 인공신경망 분석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공신경망은 이 회계 분석의 방법론들을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찾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모델들의 최적화된 방법을 찾기 때문에 단번에 찾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는 것처럼 쥐역 최소화가 아닌 이러한 값들이 최대화되는 전체 데이터의 최소화 값을 찾아주게 됩니다. 만약에 한번 찾게 되면 이런 값들이 찾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이 모델들의 가장 최소화된, 부분 최소화된 값이 아니고 가장 최소화된 값을 찾아내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회계 분석으로 돌리면 우리 경사하강법으로 돌리는 거와 이전의 통계적 분석 방법인 최소자승법으로 돌려주는 게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공신경망은 여러 개의 노드들을 이용을 해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경사하강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가서 인공신경망을 우리가 할 때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돌린 모형을 우리가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 초기 모형입니다. 이때 기울기랑 우리가 절편을 아무것도 안 줬을 때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 RMS 값이 이 정도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우리가 최소화 값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면서 최소화되는 값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이제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인공신경망에서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면적이라는 변수 하나만 갖고 돌렸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2차원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은 변수가 두 개인 모형일 때 쓰는 방법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옆면적이 있지만 우리 그 절편도 찾아야 되겠죠. 옆면적과 절편이라는 두 개의 미지수를 찾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럴 때는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우리 2차선 등고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등고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산에 우리가 지형을 우리가 할 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등고선이 있는데, 이 등고선은 뭐냐면 같은 높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높이를 의미하냐면은 MSE, 즉 오차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등고선으로 표시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3차원으로 표시해 주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등고선인 2차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자, 왼쪽에 보는 게 이게 3차원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편과 옆면적을 우리가 구할 때 일정한 기준점에서 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최저점까지 내려가는 이 지점을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게 되겠죠.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우리가 임의의 점을 세팅해 주면 계속 학습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내려가는 이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이렇게 3차원으로 보면은 입체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보기가 좀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3차원 표시를 이렇게 2차원으로 표시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등고선은 에라가 같은 겁니다. MSE가 같을 때입니다. 즉 옆면적이 1일 때, 그 다음에 절편은 옆면적이 마이너스 1, 절편은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되겠죠? 이때 에라 값이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등고선은 MSE가 똑같은 지점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똑같은 그거를 의미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가 기계학습을 할 때는 이 등고선 표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등고선 표시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는 요 등고선이 MSE, 보통은 우리가 MSE를 나타냅니다. 에러값 또는 MSE를 나타내 주는데 그게 동일한 지점을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시해 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MSE가 최소화되는 요 지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제를 들어서 봤던 요 모형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제일 최소점인 요 지점을 찾아가게 되는 그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기계학습적 방법으로 돌릴 때 또 한 가지 특징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파라메타 값들을 조정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R에서 돌려주는 값을 본 거고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돌려주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값들은 여기서 보시면 요 값이 트레이닝 스코어, 그 다음에 요 값은 밸리데이션 스코어라서 이 밸리데이션 스코어하고 트레이닝 스코어가 크다는 말은 이 모형이 좀 안 좋다는 말이고요. 이 두 가지 모형이 근접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학습적 방법에서는 우리가 모델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는, 통계적 방법에서는 우리가 그 베타 값을 주로 위주로 보게 되지만, 회귀 분석은 모형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값을 쓰게 되는데, 수치형 모형에서는 RMSE, 에러 값을 나타내는 RMSE 값을 구해서 최소화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R 스퀘어 값, 회귀 직선의 설명력이죠. 그래서 얘는 표준화된 값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값을, 이 값을 우리가 모델 비교할 때도 많이 쓰게 됩니다. 범주형일 때는 어큐러시라고 됐죠. 그래서 어큐러시나 ROC 값 해서 우리가 진짜 값하고 프레딕션, 예측된 값의 비율이 잘 맞은 이 두 가지 전체 중에서, 그래서 정확도가 뭐 95%, 99%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계학습의 장점은 여러 가지 모델들을 동시에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계에서는 예측 모델을 우리가 회귀 분석 하나만 쓸 수 있었지만, 기계학습은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다 배울 모델들인데, R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해주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파이썬에서도 R 스퀘어 값의 변화량이 높은 순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을 그려나가서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적 분석 방법, 기계학습적 분석 방법, 이게 어떻게 우리가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통계적 분석 방법을 써야 될 때가 있고요, 기계학습적 모델을 또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골랐으면 되고요.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기계학습을 이용한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학습 또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인 요 모형들을 이용을 해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우리 실제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